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 한 여인이 복잡한 심경으로 앉아 있었다. 전 남편과 그의 젊은 연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법정. 그 순간 아름다운 점술가 한 명이 그녀 옆에 앉아 속삭였다. 복수하고 싶다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38의 박서윤 씨는 강남의 유수한 컨설팅 회사에서 재무분석가로 일했다. 12년이 넘는 세월을 이 직업에 바쳤다. 그녀는 이곳에서 남편이 될 최진혁을 만났다. 그는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조종했다. 최진혁은 아내의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했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무실은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다. 파노라마 창밖으로 10월의 저녁 노을이 불타며 테헤란로의 빌딩 숲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유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재무보고서의 숫자들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또 한 번의 12시간 근무가 끝나가고 있었다. 매일이 똑같았다. 데이터 분석, 예측 보고서 작성, 끝없는 회의. 때때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숫자와 그래프의 기둥 뒤에 숨어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사무실 문가의 동료이자 유일하게 가까운 친구인 김민지가 나타났다. 벌써 8시 반이에요. 분기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어. 서유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내일 아침에 대표님께 보고해야 하거든. 또 야근이네요. 진혁 씨는요? 민지가 문틀에 기댔다. 그 사람도 아직 사무실일걸.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민지가 진혁이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안다면 대부분 그는 야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고 그녀는 혼자 와인 한 잔과 텔레비전으로 저녁을 보냈다.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어디라도 갈까요? 봐서.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혁이 분명 저녁 약속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민지가 떠나고 서유는 다시 보고서에 집중했다. 30분만 더 하면 이 지긋지긋한 표들을 닫을 수 있을 터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마지막 수정을 했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숫자는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모든 결론은 정확한 계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했다. 마침내 8시 반, 서유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껐다. 사무실의 정적이 귀를 눌렀다. 오직 에어컨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침묵을 깼다. 그녀는 작년 생일에 진혁이 선물한 검은색 가죽 가방에 수첩을 넣고 시계를 보았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최진혁이라는 이름이 떴다. 서유는 미소 지었다. 혹시 저녁 식사를 제안하려는 걸까? 여보, 그녀는 어깨로 수화기를 받치고 물건을 챙기며 대답했다. 서윤아, 나 기다리지 마. 진혁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집에 먼저 가. 끝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 서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또?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 또 자정까지 일할 거야? 그녀는 목소리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마도 며칠 안에 제출해야 하거든. 이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서윤은 눈을 감았다. 물론 클라이언트. 언제나 중요한 클라이언트. 긴급한 프로젝트. 급한 회의가 있었다. 10년 전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진혁이 자리 잡으면 둘만의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알았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집에서 기다릴게. 당신은 정말 최고야. 늦지 않도록 노력할게. 서유는 그가 마지막으로 일찍 온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잠자코 있었다. 집에서 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책상 위로 무겁게 떨어졌다. 서유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익숙한 공허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순종적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남편에게 관심을 요구하는 것을 그만두었을까? 어쩌면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민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기사는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다.
서유는 휴대폰을 책상에 놓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구두굽 소리가 광택나는 바닥에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의 거울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긴 하루 끝에 헝클어진 머리. 언제 이렇게 지친 여자가 되어버렸을까? 밖은 쌀쌀했다. 10월의 저녁은 보슬비와 돌풍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유는 몸을 떨며 택시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그 순간 휴대폰을 위층 책상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젠장.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바로 그때 검은 세단이 길가에 멈췄다. 운전사가 창문을 내렸다. 박서윤 씨? 그는 약간의 사투리로 물었다. 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창문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휴대폰을 위에 두고 와서요. 문제 없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유는 그에게 손을 흔들고 서둘러 건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20층으로 올라갔고 그녀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기사는 기다리고 시간은 흐르고 집에는 또다시 텅 빈 아파트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휴대폰은 그녀가 둔 그대로 책상 위에 있었다. 서유는 그것을 집어들고 막 출구로 향하려던 참에 계약서가 생각났다. 젠장, 서명을 받으러 가져가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가 책상 가장자리에 있는 파일에 들어 있었다. 내일 아침에 반드시 대표님께 제출해야 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대표의 비서인 25살의 강유라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사장의 딸이었고 뛰어난 능력 덕분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아름답고 야심찬 그녀는 항상 다른 직원들을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서유는 그녀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지만 업무적인 관계는 유지했다. 유라의 사무실은 복도 끝 대표 사무실 옆에 있었다. 서유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보통 유라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사무실에 계실 때는 더욱 그랬다. 강유라 씨? 서유는 더 크게 노크하며 불렀다. 침묵. 벌써 퇴근했나? 서유는 시계를 보았다. 9시 45분. 아니,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유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그녀가 본 광경은 심장을 닫게 했다. 진혁이 유라의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문을 등지고 반쯤 옷을 벗은 젊은 여자가 그의 위에 반쯤 누워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스커트는 허리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다. 유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진혁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서유는 문가에 서서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계약서가 든 파일이 손에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젠장! 진혁이 소리치며 유라를 급히 밀어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커졌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유라는 천천히 돌아섰고 서유는 그녀의 얼굴에서 당황이나 부끄러움이 아닌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당신의 프로젝트였구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마른 목구멍에서 힘겹게 터져 나왔고 한마디 한마디가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당신을 증오해. 서윤아,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진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허둥지둥 셔츠 단추를 잠갔다.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내가 다 봤는데. 그 사이 유라는 태연하게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눈은 즐거움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마치 극장의 관객처럼 펼쳐지는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들어봐, 이건 그냥. 진혁은 손을 뻗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한테 다가오지 마. 서유는 뒷걸음질 쳤다. 감히. 그녀는 몸을 숙여 떨어진 파일을 집어 유라의 책상 위에 던졌다.
서명 받으세요. 그녀는 흐느낌을 간신히 참으며 조용히 말했다. 두 분 다 바쁘시겠네요. 돌아서서 그녀는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는 끝없는 터널로 변했다. 서유는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피가 관자놀이에서 맥박쳤다. 심장 박동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숨이 찼지만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듯 계속 달렸다. 서윤아, 서윤아, 기다려. 진혁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영원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계단을 택했다. 20층을 내려가며 층계를 하나하나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잡고 내려갔다. 밖에서 택시기사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서윤을 보자 그는 기기를 치우고 미소를 지었다. 가실 준비 되셨나요? 서윤은 뒷좌석에 앉아서야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하고 시트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의 상태를 보고는 재치 있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차는 저녁의 교통 흐름 속으로 부드럽게 합류했고 서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최진혁과 강유라,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몇 달, 몇 년. 그 모든 야근, 긴급한 프로젝트, 중요한 클라이언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그를 생각하며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그는 사장의 25살짜리 딸과 즐기고 있었다. 집까지 20분 거리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10년의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믿었고 미래를 계획했고 아이를 꿈꿨다. 그리고 그는 택시가 그녀의 아파트 앞에 멈췄을 때 서유는 거스름돈도 세지 않고 지불했다. 운전사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유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아파트는 익숙한 침묵으로 그녀를 맞았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세련되게 꾸며진 투룸 아파트. 7년 전 함께 골랐던 곳이었다. 이제 이곳의 모든 것이 진혁을 떠올리게 했다. 책장에 그의 책들, 찬장에 그의 커피, 서랍장 위에 그의 사진들. 서유는 문을 닫고 등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녀는 현관에 앉아 조용히, 절망적으로 울었다.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는 것처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시간, 2시간. 마침내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부엌까지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맨 윗칸에는 지난 주말에 샀던 화이트 와인 샤르도네 한 병이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그때는 아직 진실을 몰랐다. 서유는 잔을 가득 채우고 한 모금 크게 마셨다. 와인이 목을 태웠지만 그녀는 계속 마셨다. 알코올은 고통을 약간 무디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힘을 주었다.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까? 아니, 대답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나왔다. 그녀가 본 것, 유라의 만족스러운 미소, 그 모든 세월의 속임수 이후에는 아니다. 아무것도 예전 같을 수는 없다. 와인을 다 마시고 서유는 침실로 들어갔다. 벽 전체를 차지하는 큰 옷장의 절반은 진혁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신혼여행지였던 이탈리아에 가져갔던 그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때는 그것이 그들의 공동 미래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제 그것은 끝의 상징이 될 것이다. 서유는 체계적으로 진혁의 물건들을 쌌다. 일요일마다 다림질했던 셔츠들, 선물로 사주었던 양복들, 그녀의 것과 함께 세탁했던 양말들. 모든 물건이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여행 가방 하나, 둘, 셋. 그녀는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일했다. 여기 그들의 기념일에 입었던 넥타이가 있다. 여기 그가 특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스웨터가 있다. 여기 그의 어머니가 주신 커프스링크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침대 옆 탁상 시계가 새벽 12시 30분을 가리킬 때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서유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 재킷을 손에 든 채 얼어붙었다.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스위치를 켜는 소리, 놀란 외침이 들렸다. 서유나, 진혁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이게 다 뭐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킷을 여행 가방에 넣고 닫았다. 세 개의 큰 여행 가방이 침실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유나,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진혁이 문가에 나타났다. 그는 당황한 듯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당신이 본 건 내가 뭘 봤는데, 진혁 씨?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는 그녀의 시선에 움찔했다. 당신 말로 설명해봐.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는 마치 그녀를 안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유라가 그녀가 먼저. 서유는 웃었지만 웃음은 히스테릭했다. 그녀가 먼저 뭘 했는데? 당신한테 자기랑 섹스하라고 강요했어? 아니, 물론 아니지. 하지만 몇 년이나 됐어. 진혁 씨? 서윤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만큼 더 위험하게 들렸다. 몇 년이나 나를 속였어. 그는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다. 대답해.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뒷걸음질 쳤다. 언제부터 시작됐어? 서윤아, 그 모든 야근, 그 모든 긴급한 프로젝트들, 내가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그녀와 잤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는 마침내 눈을 들었다. 우리는 서로 멀어졌어. 당신은 항상 일에 바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한 시간이 없었어. 감히. 서유는 그의 뺨을 때렸고 그는 어안이 벙벙한 채 뺨을 만졌다. 감히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 그들은 무겁게 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그 순간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당신 짐은 다 쌌어. 서유는 여행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져가서 나가. 사실 이 아파트는 공동명의야. 진혁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자신감의 기미가 보였다. 왜 내가 나가야 해? 서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야? 그녀는 그의 뻔뻔함에 경악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나를 속였는데 내가 아파트까지 당신한테 남겨줘야 해? 어림없어. 들어봐. 진혁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우리는 성인이잖아. 문명적으로 모든 걸 논의할 수 있어. 문명적으로? 서유는 새로운 분노의 물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오늘 내가 본 것 이후에 문명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실수였어. 그는 다른 전략을 시도했다. 후회해.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어. 실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진혁 씨, 나는 당신 얼굴을 봤어.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봤어. 그건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야. 당신의 선택. 그는 모든 논쟁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했다. 네, 짐 챙겨서 나가. 서윤이 반복했다. 내일 변호사 찾아갈 거야. 이혼 소송할 거야. 그는 창백해졌다. 진심이야?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진지했던 적은 없어. 진혁은 몇 초 더 서 있다가 갑자기 돌아섰다. 두고 보자. 그는 여행 가방을 잡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누가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지 두고 보자고. 문이 너무 세게 닫혀서 창문이 흔들렸다. 서유는 텅 빈 서랍과 열린 옷장 문 사이 침실에 혼자 남았다. 침묵이 귀를 눌렀다. 그녀는 이제 그녀만의 것이 된 침대에 앉아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과 굴욕, 그리고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었다.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렸지만 서유는 이미 몇 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믿으려고 애썼다. 최진혁과 강유라, 의자에 얽혀있던 그들의 몸, 그의 겁에 질린 얼굴, 그녀의 만족스러운 미소, 잠부족과 눈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눈은 거의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다. 서유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심한 병을 앓고 난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렸다. 욕실 거울에는 붉은 눈과 창백한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신 차려야 해. 그녀는 샤워기를 틀며 생각했다.
뜨거운 물이 조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지만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끔찍했다. 서유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고 컨실러로 부기를 가리려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출근하지? 그녀는 옷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짙은 남색 재킷의 단추를 잠글 때 손이 떨렸다. 딱딱한 비즈니스 정장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어야 했지만 속은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힘들었다. 서유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 음식 생각만 해도 위가 뭉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의 수첩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복도의 공허함과 현관에 없는 진혁의 신발이 다시 한번 일어난 일을 상기시켰다. 지하철에서 그녀는 다른 승객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이나 동정을 볼까 두려웠다. 마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수치심을 알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젊은 애인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싸구려 로맨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진부한 이야기. 사무실 건물은 익숙한 유리 외관의 반짝임으로 그녀를 맞았지만 건축물조차 달라 보였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변했다. 서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동료들을 마주하고 어제 그녀의 삶이 무너진 바로 그 건물에서 일해야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익숙한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즉시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느꼈다. 마케팅 부서의 두 직원이 커피 머신 옆에 서서 무언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서윤을 보자 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지만 곁눈질로 계속 그녀를 훔쳐보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윤 씨. 회계팀의 이대리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동정의 기미가 묻어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윤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게시판 옆에서 몇몇 직원들이 더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녀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다. 서윤은 등 뒤로 쏠리는 시선을 느꼈고 등 뒤에서 다시 시작되는 낮은 목소리의 토론을 들었다. 맙소사, 벌써 다 아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물론, 안다. 사무실의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진다. 특히 이렇게 자극적인 소문은 아내가 사장의 딸과 바람난 남편을 현장에서 잡았다니 사무실 가십거리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서유는 자기 사무실에 도착해서 문을 닫았다. 창문 하나와 서류로 뒤덮인 책상이 있는 작은 공간이 그녀에게는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이래야 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해. 품위를 지켜야 해. 하지만 머릿속에 같은 장면들이 맴도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 서유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에 집중하려 했다. 23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메일을 열고 읽었지만 글자들이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이 벌컥 열리고 문지방에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아, 그녀는 재빨리 문을 닫고 책상으로 다가왔다. 괜찮아? 괜찮아.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거짓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민지는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너 정말 끔찍해 보여. 고마워. 참 친절하네. 서윤은 마침내 친구를 쳐다보았다. 민지는 사무실에서 그녀의 유일한 가까운 친구였다. 35세, 이혼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다. 똑똑하고 직설적이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정말이야? 민지가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물었다. 모두가 얘기하는 그거. 무슨 얘기? 서유는 무슨 말인지 잘 알면서도 한숨을 쉬었다. 어제 그들을 잡았다는 거? 민지는 친구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혁이랑 유라를. 서유는 눈을 감았다. 소문이 벌써 사무실에 퍼졌구나. 누가 소문의 근원이었을까? 유라 자신이었을까? 아니면 경비원 중 누군가가 그녀가 울면서 건물을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을까? 응.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응, 사실이야. 오, 세상에. 민지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정말 유감이야. 내가 왜 진작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서유는 최근의 대화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네가 경고했었는데 그들을 주의 깊게 보라고 했었잖아. 실제로 민지는 몇 달 전부터 진혁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암시해왔다. 너무 자주 야근하고 사무실 행사에서 유라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저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고. 나는 그가 그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봤어. 민지가 고백했다. 7월 회사 회식 때. 기억나? 그때 너는 몸이 안 좋다고 일찍 갔었잖아. 기억나.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로 두통이 있어서 9시쯤 파티를 떠났고 그는 남았다. 그리고 남은 저녁 내내 그는 유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와 춤을 추고 음료를 가져다 주고 그녀의 농담에 웃었다. 서유는 씁쓸하게 웃었다. 민지는 2년 전 남편이 비서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이혼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모든 남자를 불신했고 종종 서윤에게 모든 남자는 똑같다고 경고했다. 네가 옳았어. 서윤이 말했다. 모든 남자는 정말. 모두는 아니야. 민지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하지만 내 남편 최진혁은 분명히 그 범주에 속해. 이제 내 남편 아니야. 서윤은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어제 쫓아냈어. 정말?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를 쫓아냈다고? 여행 가방 싸서 문 밖으로 내보냈어? 이혼 소송할 거라고 말했어. 서윤아, 너 정말 존경스러워. 민지는 박수를 쳤다. 내 상황에 있는 많은 여자들은 남편을 변명하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 시작할 거야. 나도 찾았어. 서윤이 고백했다. 밤새도록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했어. 어쩌면 내가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을지도,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일했을지도, 어쩌면 내가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민지가 날카롭게 말했다. 너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성공한 여자야. 그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다면 그건 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유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나는 그 자식과 확실히 이혼할 거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올바른 태도야. 민지가 그녀를 격려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뭐야? 오늘 바로 이혼 소송 제기할 거야.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에 변호사한테 갈 거야. 좋은 변호사 알아? 찾을 수 있어. 인터넷에 법률 사무소 광고가 많잖아. 내가 내 변호사 추천해 줄까? 민지가 제안했다. 김민준 변호사님, 가사법 전문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내 이혼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정말? 연락처 주면 좋겠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주었다. 서유는 수첩에 번호를 적으며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서류, 절차, 법적 세부 사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웠다. 배신과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저녁에 어디 가서 한잔할까? 민지가 제안했다. 너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하하자. 좋아. 서유는 동의했다. 혼자 집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아. 잘 됐네. 민지가 떠난 후 서유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이 계속 흩어졌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재무보고서를 훑어보았지만 숫자들은 눈앞에서 흐릿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진혁과의 대화, 그의 변명, 그녀의 비명이 맴돌았다. 11시 30분에 그녀는 민지가 추천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민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유쾌한 남자였다. 물론입니다, 박서윤 씨. 서윤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말했다. 오늘 오후 1시에 뵐 수 있습니다. 마침 시간이 비었네요. 정말 잘 됐네요. 서윤은 기뻤다. 주소를 적어둘게요.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우아한 건물에 있었다. 서윤은 점심시간 안에 다녀오기 위해 택시를 탔다. 김민준 변호사는 짙은 색 나무로 된 고급 가구로 꾸며진 넓은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했고 벽에는 졸업장과 증명서가 걸려 있었다. 앉으세요, 부디. 그는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를 가리켰다.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유는 어젯밤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침착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려고 애썼다.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가끔씩 명확히 하기 질문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다. 배우자의 분류는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공동 재산이 있으신가요? 아파트요. 서윤이 대답했다. 7년 전에 샀어요. 자녀는요? 없어요. 그건 일을 간단하게 만드네요. 금융 문제, 은행 계좌, 투자에 관해서는요? 서윤은 자신의 저축, 결혼 후 개설한 공동 계좌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분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죠? 네, 하지만 다른 부서예요. 그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왜요? 서유는 놀랐다. 업무 분위기가 긴장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이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유는 그 점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정말로 진혁과 유라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매일 그들을 보고 모든 동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는 것을 아는 것.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좋습니다. 우선 서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될 겁니다. 서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변호사와의 만남은 이혼을 현실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오후 5시 민지가 그녀의 사무실에 들렀다. 여자들만의 파티 준비됐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준비됐고 말고. 서유는 노트북을 끄며 대답했다. 그들은 택시를 탔다. 르송이라는 레스토랑은 프랑스 요리와 은은한 조명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다. 웨이터는 그들을 활기찬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다. 샤블리 한 병 주세요. 민지가 웨이터에게 말했다. 그리고 굴부터 시작하죠. 굴? 서유는 놀랐다. 비싸잖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민지가 그녀에게 윙크했다. 너의 해방의 날. 와인이 나왔을 때 민지는 잔을 들었다. 너의 자유를 위하여. 그녀는 장엄하게 선언했다. 자유를 위하여. 서윤이 반복했고 그들의 잔이 부딪혔다. 와인은 차갑고 드라이했으며 은은한 미네랄 맛이 났다. 서윤은 한 모금 크게 마시고 알코올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있잖아.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울었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어. 정상이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남편의 불륜을 알았을 때 첫날은 충격에 빠졌다가 갑자기 안도감을 느꼈어. 마치 어깨에서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서유는 활기를 띠었다. 마치 마침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그만둔 것 같아. 그리고 괜찮았던 적도 없었지. 서유는 곰곰이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진혁과 진정으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함께 웃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때가. 아니, 그녀는 인정했다.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어.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처럼 살았어. 그는 늦게 집에 왔고 나는 먼저 잠들었어. 주말에는 각자 자기 일을 했지. 그럼 왜 계속 같이 살았어? 습관 때문이겠지, 아마.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굴이 나왔다. 서유는 굴을 특별히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새로운 삶의 상징처럼 보였다. 세련되고 익숙하지 않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친구야, 너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민지가 또 다른 잔을 들며 말했다. 너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훌륭한 직업을 가졌잖아. 이 바보보다 훨씬 더 나은 남자를 찾을 거야. 찾고 싶은지 모르겠어. 서유는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아봐야 할지도 몰라. 항상 미뤄왔던 일들을 하면서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뭔데? 여행하고, 언어를 배우고, 어쩌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 무엇으로? 모르겠어. 뭔가 창의적인 것. 나는 항상 정말 특별한 요리를 하는 꿈을 꿨어. 훌륭한 아이디어야. 민지는 열광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수다를 떨며 미래 계획을 논의했다. Y는 서윤의 혀를 풀었다. 그녀는 안정과 가정 생활을 위해 미뤄두었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있잖아? 디저트를 주문했을 때 민지가 말했다. 진혁은 너한테 큰 은혜를 베푼 거야. 은혜? 서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너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어. 15년 후에 진실을 아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게 더 낫지. 그건 맞아. 서윤은 동의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고통은 지나갈 거고 자유는 남을 거야. 밤 10시가 되자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쳤다. 민지는 모든 것을 계산하겠다고 고집했다. 이건 너의 새로운 삶을 위한 내 선물이야. 그녀는 신용카드를 치우며 말했다. 밖은 쌀쌀했다. 시벌은 보슬비와 뼈에 스미는 바람으로 자신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레스토랑 앞 처마 밑에 서서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고마워. 서유는 친구를 껴안으며 말했다. 지지해줘서, 저녁 사줘서, 모든 것에 대해 천만에. 우리는 친구잖아. 그리고 친구는 항상 서로를 지지하는 거야. 민지의 차가 더 빨리 도착했다. 내일 봐. 민지는 서윤의 뺨에 키스했다. 그리고 기억해. 너는 강해. 너는 해낼 수 있어. 서윤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거리에 혼자 남았다. 하루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온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 와인, 친구의 지지, 그리고 솔직한 대화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었다. 서윤 씨,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급히 돌아섰고 자신의 상사인 안중훈 대표를 보았다. 그는 차 옆에 서 있었고 차 키가 손에서 반짝였다. 그는 그의 건장한 체격을 강조하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약간 느슨해져 있었다. 아마 그 역시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대표님. 그녀는 여기서 그를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약간 당황했다.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요. 일과 후에 좀 쉬려고요. 그가 미소 지었고 서유는 그의 갈색 눈이 따뜻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도 그래요. 그녀는 미소로 화답하며 긴장이 어깨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안 대표는 마치 그녀를 연구하듯 주의 깊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유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상사를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해왔다. 그는 40대 중반이었고 관자놀이에 약간의 흰머리가 섞인 검은 머리, 표정이 풍부한 얼굴 특징,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태워다 드릴까요? 그가 자신의 차 쪽으로 고개를 까딱하며 제안했다. 여자가 밤거리를 혼자 걷는 건 좋지 않아요. 서유는 잠시 망설였다. 보통 그녀는 동료, 특히 상사와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가 그녀에게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마도 모든 일이 일어난 후 그녀는 인간적인 교류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는 거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대표는 신사적으로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실내는 고급 가죽 냄새와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났다. 서유는 조수석에 앉았고 안 대표는 운전석에 앉았다. 어디로 가시나요? 그가 엔진을 걸며 물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매며 주소를 말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운전했다.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서유는 곁눈질로 안 대표를 훔쳐보았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 자신감 있게 놓여 있었고 그의 옆모습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특히 남성적으로 보였다. 있잖아요. 그가 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시작했다. 저는 항상 사무실 밖에서만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는 우리 모두 역할을 연기하잖아요.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서유는 그에게 돌아섰다. 그럼 대표님은 어떤 역할을 연기하시나요?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엄격한 상사요. 그가 씩 웃었다. 그리고 서윤 씨는요?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직원이죠. 그녀도 미소 지었다. 이 드라이브 동안만이라도 우리 역할을 잠시 접어둘까요? 안 대표가 빨간불에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제안했다.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는 편하게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유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제안은 예상치 못했지만 기분 좋았다. 그럼 됐네요, 중훈 씨. 그녀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서윤 씨. 그가 미소로 화답했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고 차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안 대표는 대학 시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고 서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 그녀는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 그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놀랐다. 있잖아요. 안 대표가 또 다른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유는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보도의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었다. 노신사가 작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평범한 도시의 저녁 풍경. 갑자기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기쁨으로 가득 찬 참 세심하시네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저울질했다.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무실에서 진혁과 유라, 그들의 웃음, 키스, 고통이 다시 한번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이해할게요. 안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털어놓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비난 없이 들어줄 사람에게는요. 서유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았고 그것이 마침내 그녀의 저항을 무너뜨렸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가 끈질기면서도 섬세하게 계속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녀에게서 말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즉시 자신의 솔직함을 후회했다. 하지만 상사가 진혁이 누구와 바람을 피웠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모든 카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개인적이었다. 안 대표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들은 마침 신호등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비쳤다. 정말 유감입니다, 서윤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에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는 마치 정말로 그녀 남편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서유는 뜻밖의 칭찬에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능한가 봐요. 그녀는 무릎 위에 쥔 주먹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있잖아요. 안 대표가 녹색불이 켜지자 출발하며 말했다. 저도 몇 년 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당신의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해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느낌, 바로 그거예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내 모든 삶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요. 처음에는 저 자신을 탓했어요. 안 대표가 계속했다. 내가 그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일이 가족보다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배신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죠. 말은 쉽죠. 서유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머리와 마음은 좀처럼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되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안 대표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심리학자였다. 그는 공허한 조언을 하거나 그녀의 고통을 경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서유는 아침부터 그녀를 옥죄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비슷한 문학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영화에 대해 토론했고 또다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안 대표는 그림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유는 항상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있잖아요.
주말에 시립미술관에서 새로운 현대미술 전시회가 열려요. 그가 이미 서윤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말했다. 비평가들이 아주 극찬하더라고요. 혼자 가려고 했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서윤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제안은 예상치 못했지만 어쩐지 매우 매력적이었다. 좋아요.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동의했다. 기꺼이 갈게요. 잘 됐네요. 안 대표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다. 그럼 토요일 저녁 7시에 만나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차문을 열었다. 태워다 주시고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고맙죠. 그가 미소 지었다. 토요일에 봬요. 서윤은 차에서 내려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 대표는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났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층으로 올라가면서 서윤은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경험했다. 한편으로는 진혁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 대표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선물했다. 이해, 공감, 그리고 아마도 모든 남자가 똑같지는 않다는 암시. 그녀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침묵이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점차 뚜렷한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다. 안 대표는 남자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똑똑하고 성공했고 세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를 신뢰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이 신뢰를 이용한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아니다. 하지만 안 대표는 그들 회사의 대표였다. 만약 그녀가 그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만약 그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적절한 순간에 그녀는 그에게 진혁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서윤은 일어서서 거울로 다가갔다. 그녀의 모습은 피곤하지만 결연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녀는 상처받고 분노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강유라는 남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토요일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그녀는 안 대표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하루 종일 보냈다. 그녀의 몸매를 강조하면서도 미술관에 가기에 적절해 보이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다.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가벼운 화장을 했다. 정확히 저녁 7시에 안 대표가 도착했다. 서윤은 핸드백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안 대표는 현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멋지네요. 그가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다가오는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 대표는 전시될 작품의 작가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윤은 그의 예술에 대한 깊은 지식에 놀랐다. 그렇게 그림에 대해 잘 아시는 줄 몰랐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대학 때는 미술사학자가 될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인생이 다르게 흘러갔죠. 후회하세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길에는 장점이 있죠. 사업은 저에게 재정적 자유를 주었고 예술은 제 취미로 남았어요. 어쩌면 취미가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매력을 잃지 않으니까요. 미술관에서 그들은 2시간 이상을 보냈다. 안 대표는 훌륭한 가이드였다. 그는 그림의 제작 배경, 화가들이 사용한 기법, 그들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남자는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그의 눈이 말 그대로 빛났다. 현대미술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추상화 한 점 앞에 서서 말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대표가 그녀 옆에 서서 대답했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문제죠.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서윤은 색과 형태의 얽힘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움직임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마치 이 모든 선과 색이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당신은 예술에 대해 아주 잘하네요.
남자는 서윤이 예의상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술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기분 좋게 놀랐다. 전시회가 끝난 후 그들은 레스토랑으로 갔다. 안 대표는 은은한 조명과 라이브 음악이 있는 아늑한 곳을 골랐다. 저녁 식사 동안 그들은 책, 영화, 여행, 꿈 등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있잖아요. 디저트가 나왔을 때 안 대표가 말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저녁을 보냈어요. 저도요. 서윤이 고백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느꼈다. 안 대표가 서윤을 그녀의 아파트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차 안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약간 긴장되었다. 그들 둘 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멋진 저녁, 고마워요. 서윤은 차에서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동반자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공기 중에는 불확실성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충동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울여 작별 키스를 했다. 키스는 부드러웠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안 대표는 잠시 놀라 굳었다가 키스에 화답했다. 월요일에 봬요? 서윤은 차에서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에 봬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그 이후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퇴근 후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안 대표는 그녀를 레스토랑, 콘서트, 연극에 자주 초대했다. 그는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도시의 흥미로운 장소들을 보여주었다. 다음 주말, 그들은 파리로 날아갔다. 서윤은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었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극도로 흥분했다. 세상에,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는 에펠탑 전망대에 서서 감탄했다. 파리는 그들의 눈앞에 모든 화려함을 드러내고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아래 어딘가에서는 센 강이 네온사인과 가로등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경치를 감상하는 동안 안 대표는 몰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윤이 돌아섰을 때 그는 그녀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놀라서 물었다. 작은 선물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다. 열어봐요. 서윤은 상자를 열고 숨을 멈췄다. 안에는 도시의 저녁 불빛 속에서 반짝이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중훈 씨, 너무 멋져요. 그녀의 눈은 행복과 놀라움으로 빛났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고집했다. 당신은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도 그녀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구애한 적이 없었다. 최진혁은 그들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에도 로맨틱한 제스처를 하는 성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알았다. 그의 옆에서 서윤은 세상 모든 것을 잊었다. 거의 모든 것을. 의식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복수에 대한 생각, 그녀가 꾸몄던 계획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계획은 덜 중요해 보였고 안 대표에 대한 감정은 더욱 진실하게 느껴졌다. 가정법원 판사가 이혼 판결문에 서명한 지 정확히 30일 후 서윤은 갓 발급받은 증명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두 개의 공식 인장이 찍힌 얇고 빳빳한 종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법원 건물을 나왔고 첫 번째 차가운 바람이 마치 자유로워지려는 그녀의 결심을 시험하듯 서류를 휘날렸다. 계단 아래에는 이미 진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서류 가방에 잠금쇠를 딸깍 소리내며 차키를 꺼내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미소 지었다. 유라와 곧 결혼할 거야. 그는 전 부인의 눈을 거의 쳐다보지 않고 건조하게 말했다. 그러니 아파트는 나한테 아주 유용할 거야. 우리가 함께 산 아파트 말이야. 서윤은 상기시키며 고개를 들었다. 내 것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소문도 들었어. 설마 빚 갚으려고 그녀와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 진혁은 그녀의 시선을 가로채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만약 내가 누구에게라도 이 얘기를 하면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널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알겠어? 그 위협은 그녀의 심장에 얼음장처럼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혁이 차에 타는 동안 서유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비록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내야 할지라도 안 대표를 지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다음 날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도시 위에는 회색 하늘, 테이크아웃 커피, 엘리베이터 안의 수군거림. 서윤이 분석팀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대화 소리가 또 섰다. 동료들은 마치 복도가 긴 터널로 변하고 그 끝에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는 것처럼 길을 비켜주었다. 박서윤 씨? 경찰관이 태블릿의 사진과 대조하며 물었다. 네, 그런데. 그녀는 무심코 커피를 내려놓았다. 회사 계좌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바로 그 무미건조함이 비명보다 더 무서웠다. 무슨 금액이요? 말은 그녀가 깨닫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안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나와 모든 시선을 끌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어리둥절했다. 중은 씨,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서유는 경찰관들이 그녀에게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우자 떨리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누명을 썼어요. 그는 다가오려는 듯 움직였지만 곧 멈췄다.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의심이었을까? 물러서 주세요. 한 경찰관이 쏘아붙였다. 서유는 엘리베이터로 끌려갔고 문이 닫혔다. 마치 그녀가 이미 거의 마음을 다 주었던 남자와 그녀 사이에 금속 커튼이 내려진 것 같았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었다. 자정부터 3시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당신의 회사 보안 토큰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까? 왜? 거래가 당신의 IP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반복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있었다. 그녀는 안 대표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말은 조서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날 저녁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수사관은 그녀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윤의 휴대폰은 침묵하는 돌멩이로 변했다. 안 대표에게서는 단 한 통의 답장도 없었다. 그녀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썼다. 읽지 않은 메시지 갤러리는 잡초처럼 자라났다. 7일간의 침묵 끝에 민지가 친구를 아파트에서 데리고 나와 공원으로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먹이려 했다. 그는 그냥 충격받은 거야. 그녀는 설득했다. 시간을 좀 줘.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내일 재판이야. 서윤이 대답했고 녹은 아이스크림 한 방울이 와플콘을 따라 작은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재판날 아침, 그녀는 택시를 부를 수 없었다. 변호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시내버스가 더 확실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차 안은 젖은 코트와 낡은 고무 냄새가 났다. 서유는 손잡이를 잡고 문 위에 정류장 안내판을 읽었다. 갑자기 키가 큰 여자가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그녀 옆에 앉았다. 반지는 녹색 유리로 반짝였다. 점술가의 손바닥이 서윤의 팔꿈치에 깃털처럼 가볍게 닿았지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당신의 마음이 마치 새장 속의 새 같구나, 아가씨. 낯선 여자가 매혹적인 억양으로 말했다. 서윤은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다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그녀가 속삭이고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점술가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문이 쾅 닫히고 여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우연일까 아니면 신호일까? 버스가 지방법원 건물로 향하는 동안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다. 화강암 기둥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렌즈에서는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연문에서 가장 날카롭게 쏘아보는 것은 세 사람이었다. 최진혁, 강유라, 그리고 안중훈. 유라는 서윤의 전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과시적인 신뢰의 제스처였다. 안 대표는 약간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들이나 서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는 것 같았다. 연극이 시작되는군.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진혁이 춤춤거렸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2명의 경비원이 그녀를 육중한 문으로 안내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바닥이 차가워졌지만 점술가의 말은 그녀 안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은빛 수염을 기른 어깨 넓은 남자인 박 판사가 들어서자 법정은 일어섰다. 배심원단은 여자 7명과 남자 5명으로 지쳐 보였다. 경제 범죄는 좀처럼 영감을 주지 않는다. 김 검사가 기소 사실을 설명했다. 새벽 2시 43분 회사 서버에서 140억 원이 인출되었다. IP 주소는 박서윤 씨의 작업 공간에 속한다. 수십 개의 증거, 스크린 코드, 로그 파일, 은행 추적 기록, 모든 화살표는 한 여자를 가리켰다. 그녀가 말할 차례가 되자 법정은 마치 그녀에게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 저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서윤이 말을 시작했고 앞줄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다. 안 대표가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경계심에 차 있었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최진혁은 제 전 남편입니다. 그는 강유라 씨의 돈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는 빚이 있습니다. 1년 전 그는 저에게 허위 대출을 받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안중훈 대표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중훈 씨. 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진혁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방해하면 저를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진혁이 벌떡 일어났지만 경비원이 그의 어깨를 눌러 벤치에 앉혔다. 검사는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휴정을 요청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은 3일 후로 연기됩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최진혁 씨는 구금됩니다. 진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안 대표가 서윤을 따라잡았다. 서윤 씨, 미안해요. 당신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를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묻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군요. 그녀는 대리석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내 전화에 답장하지 않았군요. 두려웠어요. 그가 내뱉었다.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당신이 바로 믿었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알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진혁에 대해 당신 눈을 뜨게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나는 정말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섰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행복하세요, 중훈 씨.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을 느꼈다. 다음 2주 동안은 재판, 감정, 증언의 만화경으로 변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기술자가 진혁의 노트북을 분석했고 돈이 유출된 서윤의 바로 그 보안 토큰을 발견했다. 자금의 흔적은 해외 계좌로 이어졌다. 그곳에서부터 진혁이 빚을 갚으려 했던 카지노의 계좌로. 이러한 사실들이 법정에 제출되자 진혁의 변호는 무너졌다. 변호사는 플리바겐을 요청했지만 검사는 거부했다. 회사의 피해가 너무 컸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유라는 아버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속눈썹은 눈물로 반짝였다. 최진혁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는다. 판사가 선언했다. 징역 7년, 벌금 4천만 원, 10년간 금융자산관리 금지. 경비원들이 진혁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다 망쳤어. 서윤은 숨을 내쉬었다. 무릎이 떨렸지만 마침내 마음이 평온해졌다. 박서윤 씨, 판사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혐의가 기각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사무실에서 짐을 쌌다. 사무실 건물의 유리는 저녁 노을을 반사했다. 강철 같은 하늘에 밝은 분홍색 붓자국. 동료들은 수군거렸지만 몇몇은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불신에 대해 사과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민지가 상자를 싸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물론이지. 너무 오랫동안 남의 숫자를 위해 살았어. 이제 내 꿈을 위해 살 시간이야. 짐은 판지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다. 몇 주 후 서윤의 아파트는 작은 제과 실험실로 변했다. 부엌벽에는 주문 일정이 걸려 있었다. 월요일 마카롱, 화요일 캐러멜 치즈 케이크, 수요일 시험용 꿀 케이크. 일주일 후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디저트 사진으로 가득 찼다. 마시멜로 크림을 얹은 분홍색 컵케이크와 라임 필링을 곁들인 깔끔한 타르트. 어느 날 저녁, 마지막 가나슈층을 올리던 서유는 민지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친구야, 네 디저트는 신의 경지야. 그녀는 주걱에서 맛을 보며 외쳤다. 맹세컨대 만약 행복의 냄새가 있다면 오렌지 제스트와 바닐라 냄새가 날 거야. 서유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마치 그녀 안에 부드러운 램프가 켜진 것처럼. 있잖아, 그녀는 케이크에 황금빛 프랄린을 뿌리며 말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어. 이게 내 소명인가 봐.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밤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반사된 모습에서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보았다. 배신, 재판, 외로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달콤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한 여자. 한 달 후 문 앞에 첫 번째 진짜 고객이 나타났다. 요리 블로그 독자인 젊은 엄마였다. 주문은 아들의 생일 케이크 무지개 케이크였다. 서유는 스케치를 그리고 색소를 고르고 층을 계획했다. 전달하기 전에 그녀는 디저트를 포장하고 포장에 작은 카드를 추가했다. 달콤한 자유는 하나의 정직한 맛에서 시작됩니다. 고객이 떠난 후 서유는 과거의 족쇄였던 낡은 수갑, 은행 보고서, 법원 봉투가 놓여있던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것들을 집어 파일에 넣고 옷장 맨 위 선반에 넣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안 대표에게서 온 새 메시지였다. 인터넷에서 너의 달콤한 자유를 봤어. 자랑스럽다. 언젠가 투자가 필요하거나 그냥 아무 질문 없이 커피 한 잔이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을게. 서유는 화면을 보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고마워요. 당분간은 투자 없이 잘 지낼게요. 하지만 진짜 친구와 마시는 커피는 어쩌면 언젠가. 그녀는 보내기를 누르고 작업대 위에 조명을 켜고 새로운 주문에 착수했다. 피스타치오 크림 필링을 곁들인 아몬드 쿠키 한 판. 얇은 반죽은 손에 쉽게 잡혔다. 설탕은 휘저은 달걀 흰자에 녹아 부드러운 구름이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마카롱 껍질은 작은 약속과 같았다. 쓴맛에서도 인내와 따뜻함, 그리고 약간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하면 정말로 달콤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